제가 저번에 다음 독서 모임 안내해가지고 이 화면에 보여드렸었거든요. 이 455쪽을 읽어오라는 게 조금 죄송하잖아요. 다 바쁜 현생을 살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읽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독서 모임 책을 고를 때 200에서 300쪽 되는 것만 골라서 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리뷰를 이렇게 캡처해서 왔었거든요. 400여 페이지가 무색하게 한숨에 읽어버린 책, 작가님 땡큐 이렇게 써 있었고, 또 한 가지 리뷰는 천명관 작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이야기꾼이다. 만담 같기도 하고 야설 같기도 하고 흡입력이 대단했고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술 읽은 책은 실로 오랜만이다. 작가의 묘사력이 뛰어나 소설 속 인물들이 내 상상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정말 재밌었다. 이 리뷰를 보여드렸었는데 나는 진짜 미래의 내가 적은 리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지금 이 책을 읽고 나서의 그 생각 그대로를 여기 딱 적어 놨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진짜 이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인데? 이 시대 최고의 만담꾼인데? 이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리뷰에 이게 있었더라고요. 진짜 400여 페이지가 무색하게 한숨에 읽어버렸어요. 근데 이 책이 천명관 작가가 거의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쓴 책이지만 첫 번째는 이제 약간 라이트하게 쓴 거고 거의 처음으로 쓴 장편 소설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영화 감독을 하시려다가 동생의 추천으로 워낙 말을 잘하셨었나 봐요. 동생의 추천으로 40세에 그냥 책을 뚝딱 쓴 거야. 근데 이런 걸작이 탄생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약간 한 가지의 희망과 한 가지의 좌절을 맛본 게 희망은 뭐냐면 내가 아직 40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나도 40세 때는 이런 걸작을 쓸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이 조금 어떻게 생겼고 좌절은 뭐냐면 나는 내가 왜 안 되는지 알겠다. 내가 왜 이런 작가가 될 수 없었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이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작가가 되는구나. 나 따위는 안 되겠구나. 이런 저의 저를 안겨준 책입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는 춘이라는 여자가 방화범으로 교도소에 살다가 이제 출소를 해서 그녀가 살던 벽돌 공장으로 돌아오면서 이 춘희가 어떻게 방화범이 돼서 교도소로 갔는지를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춘희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춘희의 엄마인 금복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금복이 사업을 확장하게 된 평대에서 살았던 국밥집을 운영하던 한 노파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은 금복과 춘희는 모녀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지만 노파하고의 관련성은 없어 보이는데 노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금복이라는 인물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총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1부는 부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파의 이야기와 금복의 유년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한번 살짝 해볼까 봐요. 이 노파는 부잣집의 몸종이었어요. 몸종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부잣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반편이에요. 약간 어딘가 좀 모자란 그런 남자였는데 이 아들이 큰 성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노파는 이제 남자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큰 성기를 보고 나서 약간 관심이 갔던 거죠. 그래서 그 반편이를 불러내서 맨날 관계를 갖다가 이제 걸려요. 그 집에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쫓겨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반편이를 한번 개울가로 불러내서 관계를 갖고 이때 아마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편이를 죽여버립니다. 이 반편이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평대라는 마을에서 국밥집을 열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양봉업자한테 팔아 넘겼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노파가 된 이 여인 앞에 과거 그녀가 버렸던 그 아이가 찾아와서 그동안 모은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노파는 생각보다 모은 돈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돈 안 뺏기려고 엄청 실랑이를 했는데 곳곳을 이제 둘러봤죠, 딸내미가. 근데도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소문보다는. 이렇게 해서 너 엄마한테 이제 이 딸이 모아둔 돈 또 어딨냐고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머리를 찧어서 이 노파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금복은 춘희의 엄마인데요. 이 금복은 산동네에 살던 소녀였는데 이 산동네에 한 번씩 찾아오던 생선 장수에게 자신을 그가 온 남쪽 부둣가 마을로 데려가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기는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으니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빠는 사실은 살아있었거든요. 죽지 않았는데 아빠가 이제 저수지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뻥을 치고 따라갑니다. 근데 정말 이게 어떤 기구한 운명인지 그날 진짜로 금복의 아빠는 저수지에 빠져서 죽었어요. 어쨌든 생선 장수를 따라 나선 금복은 특유의 사업가 기질로 생선을 말려서 파는 사업을 시작했고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금복은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고요. 부둣가 남자들은 그녀를 가만 놔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처음에 그녀를 거둬든 생선 장수부터 시작해서 걱정이라는 남자, 그리고 이 금복에게 극장에서 영화를 보여준 약간 깡패 같은 남자인 칼자국과 차례로 부부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고 부부관계를 맺었다가 걱정이 이제 일을 안 하게 돼가지고 칼자국네 집에서 정말 이상한 정말 너무나 화끈한 관계죠. 금복하고 걱정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이 자고 나면 금복하고 칼자국은 놀아납니다. 이 칼자국과 정분이 난 것을 알게 된 걱정이 자살을 했는데 칼자국이 걱정을 죽였다고 착각해서 칼자국을 죽임으로써 부둣가 마을과의 인연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를 떠나게 돼요. 이곳저곳 떠도는 중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지처럼 살다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마도 이곳저곳 떠도는 노숙자하고 관계 중에 생긴 아이 같은데 아이가 생긴 게 걱정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걱정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아. 말도 안 되거든요. 그냥 걱정이 죽은 지 4년이 지났을 텐데. 말이 안 돼. 진짜 뭔가 이게 설화적인 그런 플롯 같아요. 설화의 특색이 살아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이를 임신한 금복은 또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한 쌍둥이 자매가 운영하는 술집에 있었던 코끼리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돼요. 이렇게 하고 1부가 끝났고요. 2부는 평대라는 제목이고 이 금복이 평대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금복의 아이가 춘희였고요. 춘희는 우량아로 태어나서 100kg가 넘는 거구로 성장을 합니다. 굉장히 여자로서는 큰 골격을 가진 거죠. 정말 신기하게 이 춘희가 태어난 곳이 쌍둥이 자매가 운영하는 술집에 있는 코끼리 마구간이었는데 이 춘희는 벙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에 있는 코끼리와는 신기하게도 대화가 가능했어요. 아마 마음이 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금복은 평대에서 국밥집을 운영한다는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쌍둥이 자매의 술집을 떠나서 평대로 향했습니다. 금복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항상 커피를 사서 내려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 금복이 마시던 커피 향기에 반한 사람들을 보고 사업가 기질을 발휘해서 다방을 열어요. 이 다방을 운영할 사람이 누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자신을 예전에 거둬줬던 쌍둥이 자매가 생각이 나서 쌍둥이 자매와 그들의 코끼리를 평대로 데려와서 다방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쌍둥이 자매가 코끼리 때문에 못 온다고 거절을 했었는데 이 평대에는 기차가 있었어요. 금복이 기차에 코끼리를 실을 수 있게 다 이제 장치를 마련을 했더니 쌍둥이 자매가 코끼리를 데리고 평대에 와서 이 다방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억수로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는데 천장이 무너지면서 금복이 돈벼락을 맞게 돼요. 그 돈벼락이 왜 갑자기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었냐면 여기가 사실은 노파가 운영하던 국밥집이었어요. 아까 노파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이제 천명관 작가가 노파가 기억나느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나도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네. 노파 기억나시죠? 노파를 잊지 않았겠지? 이런 말 맞아. 이런 말해. 근데 지금 나도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네? 야, 신기하다. 나 천명관화 된 거 아니야? 노파는 아까 기억나시죠? 국밥집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가 생각보다 모은 돈이 없어가지고 빨리 그 실망을 했었던 그 노파입니다. 그 노파가 천장에다가 돈을 엄청 숨겼던 거야. 돈이랑 집문서랑. 근데 사실은 그녀의 딸이 천장까지도 다 뜯어봤었거든요. 근데 없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천장 위에 천장을 또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참 대단한 게 천장 뒤에 이게 석가래 같은 게 또 비치잖아요. 그거를
다 그려 넣었던 거야. 천장을 뜯어도 막 천장에 또 있었던 거죠. 거길 뜯을 생각은 못 하는 거지. 천장이 다 뜯겼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 천장에 숨겨놨는데, 이게 참 우연히도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게 한지 같은 게 다 찢어지면서 갑자기 돈벼락이 쏟아진 거죠. 돈도 있고 땅 문서도 있고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과 땅 문서로 다방에 찾아오던 손님 중에 성실해 보이던 문씨를 앞세워서 그 땅이 어느 땅인지를 이렇게 봤는데 땅이 꽤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벽돌 공장을 세우고 그 벽돌 공장이 대박이 납니다. 사실 대박이 나기 전까지는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인연을 바탕으로 금복은 문 씨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사실 금복은 굉장히 남성 편력이 심한 여자였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는 여자였는데 이제는 남자가 좀 지긋지긋한 거야. 걱정과 칼자국 사건 때문에 둘 다 죽었으니까. 남자가 지긋지긋해가지고 아무랑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가 문씨라면 괜찮지 않을까? 문씨라면 내가 정착해서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금복은 그동안 번 돈으로 평대에 극장을 세우기로 했어요. 왜 극장을 세우기로 했냐면 아까 일부 부두에서 칼자국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여줬다고 했었잖아요. 그 영화가 미국의 이제 서부 영화 같은 거였는데 거기에 굉장히 매료가 돼요.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금복은 처음에 그 영화를 봤을 때 이게 영화인 줄 몰랐던 거야. 저게 가짜인 줄 몰랐던 거야. 진짜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영화는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짜 모습이잖아요. 그런 거를 전혀 인지를 못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연기라는 거를 깨닫고 어쨌든 그 영화라는 거에 굉장히 매료가 돼요. 그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금복은 그동안 번 돈으로 평대에 극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극장의 디자인은 과거 부둣가에서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던 고래의 형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3부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금복의 죽음과 춘희의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서술한 챕터였는데요. 금복은 점차 문씨와 멀어지고 예전과 같이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유곽에서 도망친 한 소녀, 수련을 보게 되고 큰돈을 지불하면서 소녀를 유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수련과 함께 살면서 금복은 자신이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갈망을 넘어서 그녀를 탐하게 되고 그렇게 금복은 남자가 되어 수련과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금복이 남자 정장을 입고 다니고 수련과 관계를 맺고 남자로서 살아가요. 정말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랬답니다. 수련은 화려한 삶을 살고 싶었고 사치를 하고 명품을 좋아하고 쉽게 실증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금복을 좋아했지만 점차 지루해졌고 금복의 고향 친구이자 극장의 지배인 약장수와 정분이 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금복이 굉장히 미쳐버리죠. 노파의 저주인지 춘희가 극장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다 문을 걸어 잠그는 노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진짜 노파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필 그 전날 극장에서 잠을 자던 영사기사가 난로에 넣을 휘발유를 흘렸고요. 금복은 영화를 보다가 라이터를 놓쳤으며 극장엔 불기둥이 치솟아 모든 관객은 죽었고 유일한 생존자인 춘희만 방화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때 금복도 죽었던 거예요. 춘희만 살아남았어요. 교도소에 수감된 춘희는 여자 같지 않은 거구의 몸과 벙어리라는 이유로 말로 옮기기도 힘든 폭행을 당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지 10수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춘희는 사면되었어요. 춘희는 벽돌 공장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남아있지 않음을 새삼 깨닫고 춥고 외롭게 지내다가 예전에 벽돌 공장에 놀러왔었던 한 사내 아이였던 그 남자를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를 갖게 되었으나 아이를 갖자마자 어딘가에 정착하는 것이 겁이 났던 그 사내는 도망을 가고 춘희 혼자 남아서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눈보라 속에서 아이와 춘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훗날 좋은 품질의 벽돌을 찾아 나선 한 건축가에 의해서 이 벽돌 공장이 발견이 되고 춘희의 백골도 함께 발견이 돼요.
아, 이 품질 좋은 벽돌을 개발한 사람은 이 춘이구나. 이 백골이 여기서 발견되었으니까. 사실은 과거 문씨였지만 이를 알 리 없는 후대 사람들은 춘희를 아이러니하게도 벽돌의 여왕이라고 칭송하면서 이 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곱씹을 만한 문장을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87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걱정이 이제 다쳐서였나? 일을 안 하고 금복이 이제 다 일을 하고 오고 금복한테 너무 의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걱정은 먹고 자고 씻는 일을 모두 금복에게 의지하고 있어서 언젠가부터 잠시라도 그녀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곤 했다. 그는 자주 울었으며 누군가 자신을 해칠 거라는 두려움에 떨었다. 금복은 수도 없이 걱정을 안심시켰으나 그의 이상한 믿음은 점점 확고해졌다. 급기야 그는 금복이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다고까지 의심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왜 와닿았냐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 뭔가 활동을 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깨지겠구나. 그 의심하는 일밖에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바깥 활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의부증, 의처증 이런 게 오히려 이게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게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너무 의지하고 있어서는 아닌가.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이게 걱정의 말로가 참 참혹하잖아요. 점점 이제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어서 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었어요. 188페이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코즈베오프님도 이 부분에서 감명을 받으셨군요. 이 말이 너무 좋아.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 우리가 된다. 이것은 인간의 부조리한 행동에 관한 귀납적인 설명이다. 즉, 한 인물의 성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그 성격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의미다. 과연 금복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그런 행운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녀가 주인공이 된 것일까?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 우리가 된다. 이거 되게 무섭지 않아요? 내 말과 행동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게 내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쌓여서 상대방이 이해하는 나의 모습이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나의 행동이 그런 거를 뜻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런 류의 책임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또 부담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괜찮을까?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하지?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춘희는 자신의 인생을 둘러싼 비극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사람들이 그녀에게 보여줬던 불평등과 무관심, 적대감과 혐오를 그녀는 얼만큼 이해하고 있었을까? 혹 이런 점들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독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이야기꾼이 될 충분한 자질이 있다. 왜냐하면 이야기란 바로 부조리한 인생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만이 세상을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그들은 한 줄 또는 두 줄로 세상을 정의하고자 한다. 예컨대 다음 명제가 그런 것이다.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춘희가 굉장히 부조리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죠. 춘희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제가 줄거리를 요약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생략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더라도 요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사건들과 거기에 숨겨진 의도들을 다 파악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이게 얼마나
너무나 간단하잖아. 또는 뭐 모든 인간은 뭐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 너무 간단한 명제들이죠. 이런 거는 부조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감추고 간단하다는 거는 다 덜어내고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요약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다 부조리한 것들을 덜어낸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예외 사항을 다 달아버린다면 굉장히 복잡한 문장이 되겠죠. 무조건 수익 100%, 그치? 이런 거 너무 간단하잖아. 무조건이 어딨어? 수익 100%가 어딨어? 음.